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는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과 혜택을 불러올 것이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반하는 굴욕 외교를 하고서도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란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는데 어제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조사할 국회 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 진행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해양 전지판과 안테나 등 77개 품목을 감시 대상으로 하는 독자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는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이란 전망 속에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프랑스 야당이 연금 개혁 법안 통과에 반발해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이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내각과 연금 개혁 법안은 살아남았지만 야당과 노조의 반대 투쟁은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수도권과 충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비 소식이 있지만 수도권에는 당분간 나쁜 대기질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틀째 서울에는 지금 초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단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지만 서울 등 중부는 미세먼지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오전에 시야가 무척 답답했습니다. 지금 농도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오전보다는 농도가 조금 옅어졌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 등 서쪽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 오후에는 수도권만 계속 나쁨 수준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흐름이 원활해져 미세먼지가 옅어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인천이 51 마이크로그램, 서울 37 마이크로그램 등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공기가 좋은 날의 2배에서 3배에 달합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외출할 때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지만 수도권은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네, 오늘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인데 기온이 크게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평년 기온이 13도 정도인데 오늘은 19.2도까지 올랐고 내일은 24도까지 더 오릅니다. 24도는 올해 들어 최고 기온입니다. 이 밖에도 담양 23.7도, 강릉 22.4도 등으로 전국이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은 5월 초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런 고온 현상은 산불 위험도를 크게 높입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기온이 크게 오르면 시료 습도가 크게 낮아져 그만큼 불씨가 산불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해안에 단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비의 양이 5mm 안팎으로 무척 적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와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에 고온까지 겹치며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기온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2040년 전에 기온이 1.5도 제한 목표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는 기후 재앙이 닥칠 거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정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동안 오른 지구 평균 기온은 무려 1.1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9년 전인 2014년 5차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2도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 기온 상승이 2도를 넘으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재앙적인 상황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구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구간으로 진입해 모든 생명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과 겨우 0.9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기온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자 스위스에서 열린 제58차 IPCC 총회에서는 기온 제한을 더 강화한 6차 보고서가 승인됐습니다. 바로 1.5도의 경고입니다. Limiting warming to 1.5 degrees Celsius requires deep, rapid, and sustained reductions in greenhouse gas emissions. In all sectors, emissions will need to be cut by almost half by 2030 if we want a chance to stay at or below 1.5 degrees Celsius. 상승하는 기온별 예상 시나리오도 제시됐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이 1.5도에 머물면 아프리카에 머물던 극한 더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유럽과 아시아로 확대하고 극지방 기온까지 크게 상승시킵니다. 가뭄도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지중해와 아시아 등 중위도 부근까지 확산하고 극한 강수 역시 모든 대륙에서 빈발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치도 제시됐습니다. 2030년까지 2019년 기준 43%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의 배출과 흡수량이 같은 탄소 중립이 실현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 10년간의 기후행동이 지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6차 종합보고서는 195개국 기상기후학자와 정부 당국자들이 참여해 완성한 겁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실제 탄소 감축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국제 협상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내 산업계가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는 기존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줄었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에 담긴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총량은 지난 2021년 발표된 목표치인 40%를 유지하되 부문별 감축 비중을 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산업부문 목표가 하향 조정되면서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800만 톤 더 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는 31일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등 증인 20명과 참고인 2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중엔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출석했습니다.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난달 16일 검찰이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방통위 수장으로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감점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크게 2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의혹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재승인 심사 때 총점은 기준치를 넘겼지만 일부 항목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정권 교체 뒤인 지난해 9월부터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방통위가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고 보고 방통위 간부에 이어 당시 심사위원장까지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입건이 됐다고 하니까 성실히 소명을 할 거고 말씀드린 대로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심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재승인 과정 전반을 캐물은 뒤 조만간 신병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련자들이 앞서 모두 구속된 데다 검찰이 윗선으로 한 위원장을 지목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해 중반까지는 코로나19로 숨지면 유가족에게 장례 지원비를 지급했지요. 감염 방지를 위해서 엄격한 장례를 치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당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도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이준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지난해 3월 숨진 이모 씨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에 명시된 사인입니다. 전북 부안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씨 어머니는 같은 달 10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 격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격리 해제 이후 산소 포화도는 더 떨어졌고 사흘 뒤 숨졌습니다. 어머님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임종이 가까우신 것 같으니까 내려오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었어요. 이 씨가 모친상을 치른 시기는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유행이 정점에 이르던 때 전 국민이 감염병 공포에 떨며 혼란스러워하던 상황에서 군청의 허술한 조치도 불거졌습니다. 격리 기간에 숨진 게 아니라면 장례를 치를 때 코로나19 감염 방지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시신 화장부터 하게 한 겁니다. 유족은 염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어머니 시신이 들어간 감염 방지 가방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셨던 병원복 그대로 그 투명 비닐팩 같은 거 안에 그냥 입관이 되시고 저희가 준비한 뭐 여러 가지 수의나 이런 것들은 그냥 위에다가 얹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씨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감염 방지 조치에 따라 치르면 유족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하던 장례 지원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격리가 해제된 상태에서 숨져서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원래 내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게 뭐 황망한 그런 위로금을 주자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격리 해제 후라고 하면 이분이 전파력이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라는 게 결국 질병청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 씨의 어머니 시신을 화장하는 등 방역 조치를 엄격히 지키도록 해놓고 지원금은 주지 않은 셈입니다. 실제로 질병청은 시신을 통해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은 없다며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매장을 허용하면서 장례 지원비 지급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들어온 지원비 관련 이의 신청 8,000건의 최종 결론은 1년 가까이 나오지 않았고 이 씨 어머니 같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도 없습니다. 보건소측도 병원에서 격리 해제를 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군청에서는 내용을 말 그대로 접수받아서 질병청에 전달하시는 역할이라고 하시고 질병청은 연락을 안 받으시고 이 씨는 장례 지원비 지급 불가 방침을 통보받은 뒤 질병청 담당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봤지만 반년 동안 한 번도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일 관계와 노동시간 유연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한일 관계는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면서 전임 정부가 수렁에 빠뜨린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고 자신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편한 길을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간 유연제에 대해서도 주 60시간 이상은 노동약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면서 노동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조급하게 추진하거나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라고 맹비난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제1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사실상의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그렇죠? 25분, 23분 정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일 관계에 이제 좀 넘어서야 한다. 왜 전격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했고요. 주 69시간 문제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자, 먼저 조은희 의원님.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민주당을 겨냥한 겁니까? 그것은 뭐 듣는 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 소통하고 진의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오늘 저 정도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거죠. 이 여론이 심상치 않구나라고 하는 이제 진화 작업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가장 큰 대통령의 말씀 중에 보면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취지는 좋다고 합니다.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만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일본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일본은 미래로 가고 있지 않죠. 현재에서 과거로 가고 있죠. 우리만 그러면 현재에서 미래로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니까 대통령이 오늘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전임 정부가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상 뭐 문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임 정부가 지금 한일 관계를 방치하면서 경제나 안보 또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 일본의 교포들까지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그리고 특히 2019년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3개월 만에 또 유예를 하고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왜냐하면 그 출구가 없는 미로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방치됐던 한일 관계를 미래를 향해서 문을 열고 과거와 미래를 같이 문을 여는 통로를 만들어서 또 특히 한미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셨던 것 같고요. 본인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렇게 방치할 수도 있는데 인기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본이 호응하지 않고 있고 미래로 가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일본이 어떤 조치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역사라고 하는 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겠다고 하지만 사안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얽혀 있는 이슈란 말이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라든가 또 하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라든가 사도광산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얘기한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이것이 어느 하나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접근 자체를 한번 보자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하거나 할 때 스몰 딜, 빅 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하는 스몰 딜을 통해서 한일 문제를 다 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자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일본의 정치적 의도라는 게 분명히 뭐냐면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낚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슈를 다 덮어씌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예. 오히려 우리 정부가 볼 때 당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못했습니까? 일본 문제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하나를 푼다고 해가지고 다 풀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선언 얘기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큰 집을 짓고 한일 관계 의제 문제를 다 넣어서 풀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나갈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예. 집을 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선언도 없었고 기자회견하거나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무슨 의제를 다뤘냐 이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한일 정상회담 자체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는 좋았으나 네. 제대로 된 집을 못 짓다 보니까 이런 난맥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은 굴종을 넘어서 어떠한 굴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했고 친일 행각 지도층 인사 자손들이 반일 행각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얼핏 봤습니다. 예.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시는 시장이시죠? 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제가 민주당을 좀 예로 들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요. 보수 지지자들이 일장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호소하더라. 지지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확인을 안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는 스르슬쩍 지웠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지금 타견민 전 행정관은 대통령이 일장기를 향해서 고개를 숙인다. 근데 그게 페이스북에서 가짜 뉴스로 낙인이 찍혔어요. 예. 그런데 정작 5년 동안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운전자론이 결국은 미사일을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런 문제에서 자위대가 한반도를 질주한다. 그리고 이완용이다.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안전을 또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라도 외로운 결단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신을사조약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다. 굴욕 외교죠. 예. 지금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글인가요? 네. 페이스북 그 내용을 보면 홍준표 시장도 뭐냐면 이 외교 자체가 굴욕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굴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감내라는 거 아니에요. 굴욕과 굴종을 예, 그러니까 예.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홍준표 시장이. 예. 홍준표 시장이 지금 보호해 주려다가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그런 말로 지금 만들어 낸 것이죠. 그렇게 또 해석이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 말 자체에 홍준표 시장의 언어의 함축적 의미가 그렇게 전달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요. 일본 언론들이 잇따라서 보도를 합니다. 독도 문제도 거론을 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도 수입 문제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나흘 만에 어제 이제 밝혔어요. 뭐라고 했냐면 유감을 표명했어요. 외교당국이. 좀 너무 늦은 대응 아니냐. 한 발 늦은 대응 아니냐.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 좀 못 드린 게 있는데 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월에 한일 정상회담, 네. 4월에 미국에 네. 12년 만에 국빈 초청으로 미국 방문해서 그 한미 한미 정상회담을 하죠. 예. 그리고 5월에 15년 만에 G7의 초대를 받아서 또 일본에 가면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가을에 여름이나 가을에 또 일본 총리가 답방이 있죠. 네. 그 1년의 외교 흐름이 윤석열 대통령이 반쯤 찬 잔을 가득 채우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G7은 본래 G8였습니다. 근데 네. 러시아가 빠진 자리죠. 그 자리에 지금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이 들어가서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G7 네, 정상회의 가면서 G8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 여러 해명이 있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를 비롯해서 일본 언론들에 대해서 유감을 외교부가 밝혔고요. 하지만 민주당의 공세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만 열면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죽창가를 부르는 그런 무책임한 일을 이제는 민주당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민주당도 반일 감정만 부추기지 말고 한일 미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숙고해 주기를 바라고 자신의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후한무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박성준 의원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두 번째 국정조사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론이 볼 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슈가 제가 볼 때는 독도에 대한 언급인 것 같아요. 기시다 총리는 독도 언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언론을 보면. 일본 언론 보도는 그럼 위안부 합의 이행 아니라고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에 연관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이 된 수산물 수입에 대한 그 얘기를 이해를 촉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특히 수산물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얼버무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 독도 위안부 문제 논의된 적 없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잠깐만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공개할 수 없다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정주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수산물 원전 오염수 된 수산물이 수입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의혹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하고요. 그렇기 밝혔습니까?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 이제 한일 관계 이슈가 있는데 이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은님, 범죄 피의자죠. 8개 범죄 피의자를 대표로 두고 민주당이 지금 방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할 수 없다. 왜 다른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위안부하고 독도는 거론된 적이 없다고 했었고 후쿠시마 문제는 수산물 문제는 조금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는 멘트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일본의 일반적인 희망사항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저걸 제2광우병 사태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급된 적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잘 챙기고 이게 먼저다라는 입장 정도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그리고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또 아까 드리려다 말씀이 7강구 개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일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어요. 그게 50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끝나기 3년 전에 누구든지 끝났다고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언을 하게 되면 2년이 남았는데요. 이제는 그 배타적 경제 수요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에 이게 일본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석유의 4.5,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와 가스의 버금가는 매장량이 있다고 조사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본에 대해서 윤석열식 햇볕 정책을 함으로써 7강구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이렇게 밝혔군요. 만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실이 했군요. 다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안 했다고 지금 그게 아니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언급할 수 없다는데 구체적인 사실이 도대체 뭡니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더 이상 디테일을 못 하겠다고 한 건데 무조건 공격을 위한 공격을 저는 국민들 시각에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하실 말씀이 있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염치가 없다는 걸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말씀을 민주당이 하는지 이게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이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과하신 거고요. 그 한일 정상회담의 주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협상에 대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요. 앞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익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국가의 존립의 가장 근본은 국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가 얻은 게 도대체 뭐냐. 일본은 얻었고 일본은 승리했고 우리는 얻은 게 없고 우리는 패자라는 게 일반인들의 시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60% 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요. 거의 반대 정도 반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도대체 이 정상회담의 결론은 뭐냐면 국가 이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국가 이익에 훼손됐다라고 하는 시각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하나 더 나가서 국가의 존립은 뭡니까? 국민의 자긍심과 자존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한일 정상회담 위에 우리의 자존심은 짓밟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긍심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그거에 말씀을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 이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국가 안보. 그런 쯤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핵탄두가 우리 머리 800m에 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외교가 잘못됐다. 지금 한일 관계와 한미일 공조는 결승점에 온 게 아니고 이제 출발점에 선 겁니다. 그런데 성과를 내놔라. 이렇게 하면 그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 지금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그 말을 되묻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언급이 한일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주 60시간, 주 69시간 개편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주 60시간 이상 근무가 건강보호 차원에서 좀 무리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고 다시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69시간제 입법 예고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제 MZ 노조도 반대하고 나서면서 여론 수렴에 좀 더 나서라, 보완책 마련하라라고 지시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겁니다. 자, 주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란 뜻은 주 60시간이 이제 상한선이라는 뜻일까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일부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대통령의 말씀으로 원보이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가 건강보호 약자 노동자, 예를 들면 MZ세대나 노조 미가입자, 중소기업 근로자, 노동 약자를 위해서 건강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또 일부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의 정책의 후퇴 아니냐 그러지만 이 정도는 해야지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예 즉각 지금 폐기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제가 저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저는 국정 아젠다가 도대체 뭔가 했었어요. 근데 도대체 국정 아젠다 제시도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3대 개혁 한다고 하는데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노동시간에 대한 것이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자의 노동시간이라는 것이. 근데 69시간 어느 날 발표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갑자기 60시간 얘기했다가 노동부 장관은 또 한꺼번에 일하고 또 장기 휴가 가면 된다고 얘기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직장 생활 해본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방송국에서 우리 김앵커처럼 오래 일했지만 연차 휴가 쓰기 어려워요. 일반 직장인들 예를 들어서 2주간 휴가 갔다 온다고 하면 그 직장에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 다들. 그러니까 69시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20대 지금 젊은 그 직장인들이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은희 의원님, 그 현실을 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69시간제 개편 아니었다라는 지적이 사실 많아요.
근데 그게 예. 69시간까지 일해야 된다고 최대 지금 69시간이죠. 그렇죠. 그게 지금도 52시간 하지만 선택적으로 69시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법정 노동 시간이 40시간이고요. 주 네. 5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플러스 현재. 69시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제도 개편돼서 확정이 아니, 되는. 이 제도 말고요. 아, 그렇습니까? 기존의 제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걸 선택하는 회사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달, 분기, 예. 1년, 6개월 이렇게 예.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69시간까지 일해야 된다로 오해가 되는 바람에 네. 지금 이런 혼선이 빚어진 거고요. 예. 그런 혼선이 빚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노동약자와 대화를 충분히 해서 합의를 이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 발언 짚어봤습니다. 이게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그리고 주 60시간 제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주 60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러 여론을 수렴해서 뭐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안이 나올지요. 제가 한번 말씀 다음 이슈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음 예. 이슈 요거 말씀 좀 짧게. 제가 약간 이제 윤석열 정권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가장 중요한 일이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의 큰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대내 정책의 가장 어려운 분야가 교육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인 겁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정교하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대외 정책도 많아요. 대외 정책의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일본 정책이에요. 미국 한미 정책이나 대북한 관계보다 더 어려운 게 일본 정책인데 이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을 보면 너무 섣부르다는 거예요. 정교하게 좀 차분차분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 교육 문제 얘기해서 국회 교육위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가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 청문회 그리고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정청래 최고위원 아들 성추행도 같이 다루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일단은 정청래 의원 건은 아니고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 청문회만 열리나 보죠? 지금 예. 그 청문회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교육위의 안건조정위원 회의를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요즘 좀 이상하다. 네. 예, 더불어 일방통행당이다. 네. 169석의 근육 자랑을 한다. 그리고 예. 또 불체포 특권 당이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는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의원 정수는 50명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일련의 전체 과정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방탄하기 위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민주당이 가는 길이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 절차상 문제 있다는 게 법적인 뭡니까? 떠나서 이제 예. 뭐 당연히 이제 그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고요. 네. 그건 전혀 절차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 말씀드리겠고 예.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순신 변호사의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는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는 학교 폭력의 전반적인 문제와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이 정순신 변호사가 중앙지검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인권감독관이었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이제 하마평에 올라와가지고 이 문제가 나온 건데 그러면 네. 인사는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그러니까 인사의 절차적 과정과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청문회가 열려서 이 문제를 잠시만요.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조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오후 8시에 안건조정위를 하면서 7시 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8시 2분에 바로 회의 시작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그 교육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네, 모르겠는데 저는 팩트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네. 아.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상 좀 아니, 이제 그렇게 문제가 얘기를 있다. 하는데 네네. 그리고 또 의사국에서 아마 저도 이제 상임위 아마 조 의원님도 있는데 그거 다 확인하고 예. 다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없어요. 우리 박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시간이 네. 없어서 다음 알겠습니다. 기회에 네.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사실상 실전에 배치된 상태일 수 있고 앞으로 다탄도미사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보고서에서 화성 17형 발사에 대한 북한의 묘사는 북한이 화성 17형을 실전 배치했다고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북한이 한일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16일 화성 17형 한 발을 평양 순안에서 동해로 발사한 뒤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ICBM 부대의 임전 태세를 강조한 점에 주목한 걸로 풀이됩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는 그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설로 보이는 지하 사일로가 최근 2달 사이 들어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RFA는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1월에서 3월 사진들을 토대로 동창리 서해발사장 인근에서 2달 동안 지하 미사일 발사대로 추정되는 시설을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시설이 기초적 수준으로 한국과 미국의 시설처럼 건실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미사일 전력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독자적 대북 제재를 추가하고 인공위성 개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북 수출 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 맞춤형 인공위성 분야 감시 대상 품목 목록을 작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록은 초전면 어셈블리 등 광학 탑재체 구성 품목과 별 추적기, 저정밀 태양 센서, 자기 토커 같은 자세 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 전지판과 안테나, 위성 항법 장치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리영길 노동당 군정비서와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 등 개인 4명과 북한 중앙검찰소와 베이징 숙박소, 철산무역 등 기관 6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데 야당이 반발하면서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했는데요.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내각과 법안은 살아남았지만 야당과 노조의 반대 투쟁은 더 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의 첫 번째 불신임안에는 278명이 찬성했습니다. 과반에 불과 9석이 부족해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불신임안은 94명이 찬성해서 역시 부결됐습니다.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f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compte tenu du texte de la commission mixte paritaire modifié par l'amendement déposé par le gouvernement, est considéré comme adopté. 이에 따라 연금 개혁 법안은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보른 총리와 내각 역시 해산을 면하게 됐습니다. 불신임안은 프랑스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건너뛴 채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한 야권이 제출했습니다. 연금 개혁 법안은 정년을 62살에서 64살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노조와 야권의 반대를 불러왔습니다. Ça veut donc dire que même si mathématiquement le résultat ils peuvent s'en réjouir, politiquement ils ne peuvent pas s'en réjouir. 정부의 연금 개혁법 추진에 반발한 연합노조의 시위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8개 노조의 무기한 파업으로 국가 기능 역시 점차 마비되고 있습니다. L'opinion publique a une très large majorité et contre sa régression sociale, là, cette réforme des retraites. Et il faut maintenant qu'il entende les salariés et le peuple de France. Il faut retirer ce projet. 마크론 대통령의 재선 간판 공약이던 연금 개혁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국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다 사랑해야죠. 이게 왜 논점이 되고 이게 정치 쟁점화된다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문구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민주당 쪽의 의석에 태극기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어떤 이유로도 우리 여야간에 단 합의 아니고는 다른 유인물 부착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존중 안 하고 왜 여기 앉아서 말씀? 사과하세요. 무엇을 사과합니까? 여기 있는 글자 중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국민이 우리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으면 이렇게 똑같은 말이 아니라도 똑같은 의도가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태극기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붙였다고 해서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됩니까? 예,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문구 아름답고 너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당 간사님도 태극기 사랑하지 않나요? 태극기의 그 밑에 써 있는 문구 이 자체는 어떤 이유로도 우리 여야 간의 간사 합의 아니고는 발언하지 않으셔서 길어져요. 이제 간사가 돼서 더 이상 발언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정해를 일단 공정성을 하셨으니까 간사님들께 제안이 있어서 태극기의 역사상 아니 문구를 다는 건 없잖아요. 같이잖아요. 주세요. 태극기 달게. 그래, 그거 좋다요. 밑에 당명 없애면 저거 하면 되지. 당명만 없으면 무슨 순수한 자긍심의 태극기에 이 낙서를 한다는 자체가 그럼 저희 대한테 봤습니다. 뭐 있었을 때도 저희가 그렇게 어떤 사례가 있어서 됐어. 접근하여 접근하여. 계승한다고 그런 얘기는 제가 뭐 기획자도 나오는 걸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좀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그 글로리의 그 불법 사이트 문제를 심각하게 국내에서의 그 불법 유통도 이게 문제는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회의장 내에 그 부착물과 관련돼서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본인의 발언 시간에 한해서만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기 춘분인 오늘은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 크게 쌀쌀하지 않겠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는 등 5월 하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까지는 일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부터 충청 이남 지방은 밤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적은 탓에 대기의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해주지는 못하겠는데요. 여기에 고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무척 커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9도, 대전도 9도, 광주는 13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5에서 많게는 12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4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때이른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